직업, 세금, 자유라는 단어 어떠세요? 이런 단어를 평소에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된 때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먼저 직업이라는 단어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실업률이 9%에 임박할 때마다 등장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말이죠. 레이건 대통령 때는 세금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는데요. 이때 사람들의 관심사는 세금과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라는 단어는 아이젠하워 당시 한국 전쟁과 소련과 미국의 대치 상황, 부시 대통령 때의 걸프 전쟁 시기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주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연설문에 많이 등장한 단어가 바로 자유였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텍스트 빈도 분석의 결과입니다. 텍스트 모델은 텍스트 분석을 위한 방법 중 분류, 군집, 요약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주어진 텍스트를 단어와 문법적 특성에 맞추어 형태소로 분리하고 가용어 및 불용어 처리를 통해 필요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 데이터의 정제, 변환을 통해 말 뭉치를 작성하고 단어와 문서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으며 텍스트에 내포된 의미에 따라 자연어 처리 및 의미 인식, 문맥 기반 정보 추출을 통해 적합한 분류체계 카테고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어와의 유사 표현 및 동의어 처리를 위한 요의어 사전과 규칙을 작성하고 긍정 및 부정 판단을 위한 감성 분석 사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모델 구축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C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잠재적 활용 가치가 높은 정보들이 정형, 비정형의 데이터 형태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SNS의 활성화로 많은 기업들이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따르면 텍스트 마이닝이나 텍스트 분석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인데요. 텍스트 분석은 입력 텍스트에 대한 형태소 분석, 불용어 처리를 통한 키워드 추출, 단어와 문서 관계 표현 등 일련의 전처리 과정을 통해 텍스트 모델을 구축합니다. 텍스트 모델 구축하기 중에서 형태소 및 형태소 분석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태소란 의미가 있는 최소의 단위로 더 이상 분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단어나 어절을 구성하는 각 형태소를 분리한 후 분리된 형태소의 기본형 및 품사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바로 형태소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어절, 단어 등과 같이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면 어떤 부분이 형태소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죠. 예시에서 보는 나는 보리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에서 분석한 것입니다. 문장에서 어절로 그리고 단어로 단어를 쪼개서 형태소로 분리했죠. 어때요? 이해가 가시죠? 나는 보리밥을 먹었다는 세 가지 어절로 나누어지고 다시 나는 나와 는으로 단어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복합 명사인 보리밥은 보리와 밥으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형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텍스트 전처리 과정은 텍스트 분석을 위해 문장 분리와 불필요한 문장의 성분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전처리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입력 텍스트로부터 문장 부호를 기준으로 문장을 분리하고
분리된 문장에서 문장 부호, 특수 문자, 숫자 등의 형태소 분석 이전에 불필요한 문장 성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어절을 분리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수행합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품사를 가질 수 있는 것 아시죠? 이것을 품사의 모호성, 다른 말로는 중의성이라고 하는데요. 품사의 모호성을 제거하도록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품사의 모호성을 제거하는 과정을 품사 태깅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문장의 성분의 앞뒤 문맥에 따라 가장 적합한 품사를 선택하는 예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미적 모호성을 갖는 단어들에 대해 품사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통계적 방법과 규칙 기반형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간다는 의미적 모호성을 갖는 단어인데 문장 성분의 앞뒤 문맥에 따라 가장 적합한 품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방법이란 대량의 사전을 참고해서 어휘적 확률과 문맥적 확률을 계산하고 품사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규칙 기반형 방법이란 언어학적인 현상을 품사 결정을 위한 규칙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어진 단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형태소 분석기를 직접 구현하기 위해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거나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위한 R 패키지를 주로 활용합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R 패키지를 활용한 전처리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텍스트 마이닝을 위해 필요한 TM 패키지를 활용해 문장 부호 제거, 특정 문자 제거, 대소문자 변환 등을 수행합니다. 표를 보고 함께 알아볼까요? 형태소 분석을 위한 테스트 텍스트를 읽어서 변수 input 텍스트에 저장합니다. 다음 테스트 텍스트에 저장된 값을 벡터형으로 저장한 후 코포스로 변환해서 저장합니다. 자, 이제 텍스트 분석을 위한 전처리를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문장 부호를 제거하고 특정 문자를 여기서 말하는 숫자를 말씀드리고요. 제거하고 입력 텍스트가 영문인 경우 대소문자 변화하기까지 수행을 합니다. 자, 변환 전과 변환 후의 모습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리드라인으로 불러온 인풋 텍스트형이 벡터 형태이므로 TM 패키지가 처리할 수 있는 코퍼스 형태로 변환해 줍니다. 코퍼스 형태로 변환한 후 TM 맵 함수를 활용해 문장 부호, 숫자, 대소문자 변환을 하면 전처리 작업은 모두 끝이 납니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 추출된 입력 문장에 대해 형태소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전처리 과정과 유사하게 형태소도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직접 형태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추출된 언어에 대해 사전을 참고해서 단어 분리 및 품사를 부여합니다. 사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분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발생 가능한 모든 형태소 분석 후보를 생성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수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는, 간다는 의미적 모호성을 갖는 단어인데요. 그림처럼 발생 가능한 후보를 생성합니다. 형태소 분석 후보 중에 문맥에 가장 적합한 품사를 선택해서 입력 문장에 대한 최종 품사를 결정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에서 나는 대명사 I 그리고 는은 주격조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날다의 뜻을 가진 동사 날, 어말어미인 는으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태어나는의 나는 어말어미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를 결정하는데 통계적 방법과 규칙 기반형 방법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형태소 분석 결과에서 특이한 언어 현상 처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처리를 위한 것을 후처리라고 합니다. 후처리 수행은 복합명사, 사전, 미등록어, 줄임말 같이 특이한 언어 현상을 처리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청은 복합명사로 서울과 시청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처리에서 복합명사를 판별하여 더 작은
형태소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형태소 분석기를 구현하는 것은 다양한 사정과 품사 태깅을 위한 높은 수준의 관련 지식, 프로그래밍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요. 대부분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형태소 분석기를 구현하지 않고 이미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되어 있는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합니다. 본 학습에서는 서울대학교 지능형 데이터 시스템 연구소에서 개발한 꼬꼬마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홈페이지의 한국어 쓰기 학습 단어 용례에서 텍스트 분석 결과를 확인한 화면입니다. 가용어, 분용어, 키워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로 이루어진 문서나 문장들은 단어나 단어의 집합인 문자열로 표현되는데요. 입력 문서를 이루는 단어의 성분 중에 문서의 정보를 표현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불령어라고 하죠. 반면에 문서를 구성하는 단어 중에서 불용어가 아닌 단어들을 가용어라고 합니다. 특히 가용어 중에서도 문서의 중심이 되는 주제어를 키워드라고 하죠. 키워드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어의 경우 대표적인 불용어로 조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보리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사는 는, 은 문장의 정보를 표현하지 못하죠. 일반적으로 많은 문서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제 키워드 추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추출은 입력 문서에 대한 형태소 분석 및 불용어 처리 등의 일련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추출하게 되는데요. 가용어 추출 및 텍스트 마이닝 관계를 개념으로 도식화하였으며 키워드로 보리밥이 선정되었고 각각의 가중치는 0.6과 0.4를 갖는 것으로 가정해 보았습니다. 선정된 키워드는 텍스트 분류, 텍스트 군집, 텍스트 요약 등에 사용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R 패키지를 활용해서 영문 입력 텍스트에 대한 불용어 처리 및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단계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TM 패키지를 활용해서 문장 부호 제거, 특정 문자 제거, 대소문자 변환 등 전처리를 수행한 이후에 R 패키지에 내장된 영문 불용어 사전을 활용해서 불용어 처리를 수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불용어 사전에 불용어를 추가하고자 할 때 C 폴더에 있는 R 패키지 설치 디렉토리의 라이브러리의 TM에 스톱월드에 가면 english.da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편집하여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에는 임의의 텍스트에 대해 불용어 제거 전과 후를 비교한 것인데요. 영문 불용어인 after, from 같은 전치사와 of 같은 조사가 제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뭉치가 무엇인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말뭉치는 언어를 연구하는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재료로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을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의 집합입니다. 최근 언어 연구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크기를 갖추고 내용상으로 다양성과 균형성이 확보된 자료의 집합체라고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학적 말뭉치는 글로 표현된 자료에 대해 텍스트 정제, 통합, 변환의 절차를 거쳐서 구조화된 형태의 자료를 말합니다. 가공 방법에 따른 종류로는 원시 말뭉치, 가공된 말뭉치가 있습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는 텍스트 내용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 샘플 말뭉치, 모니터 말뭉치가 있고 연구 목적에 따라서는 범용 말뭉치, 특수 목적 말뭉치, 채취 샘플에 대상에 따라서는 공시 말뭉치, 통시 말뭉치, 그리고 언어 매체에 따라서는 문자 언어 말뭉치, 음성 언어 말뭉치로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어 말뭉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구어 말뭉치는 작성하는 방법은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뭉치 작성을 위해 가공 방법과 작성 방법에 따른 자료 수집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본 수행하기는 참여자들의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말뭉치 작성을 수행하죠. 둘째, 작성된 수집 계획서를 기반으로 이용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고 적절한 수집 기술을 활용해서 대상 자료, 즉 구어를 수집합니다. 세 번째, 녹음된 자료를 문자화해서 정리합니다.
세종계획 구어전사 말뭉치에서는 문자 기호를 활용해서 문자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음 자료를 문자화하는 작업이 끝나면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호로 바꾸는 마크업 작업을 수행합니다. 말뭉치 구축은 숙련된 인력과 많은 시간, 노력, 그리고 절대적인 금전적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종 말뭉치와 같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공개된 말뭉치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어 문서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일관성 있는 의미를 내포한 문서를 구성합니다. 즉, 각 단어는 문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는 단어, 문서, 행렬로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문서와 전체 단어들 사이에 포함 관계를 쉽게 조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어, 문서, 행렬은 하나의 문서 내에 포함된 각 단어 간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어 집합 형태로 표현한 추상화된 텍스트 모델의 일종인데요. 구조의 단순성으로 인해 문서 간의 유사도 측정이 쉬워서 텍스트 분석 기법인 분류, 군집, 요약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입력 텍스트에 따라 추출된 단어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단어와 문서 관계 표현 및 가중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된 문서 내에서 단어의 포함 여부만을 활용해서 단어, 문서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의 문서에서 각 단어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이라는 단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텍스트를 선택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입력 텍스트 3의 경우 입력 텍스트 1과 입력 텍스트 2가 강남이라는 단어가 한 번 사용되었죠. 입력 텍스트 3은 강남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주어진 문제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서는 바로 입력 텍스트 3인 것이죠. 단어의 발생 빈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어의 포함 여부만을 고려했을 경우와 앞서 주어진 문제와 즉 강남과 가장 관련성 높은 텍스트를 선택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단어 빈도와 영문서 빈도를 활용하죠. 단어 빈도는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 단어 빈도가 높을수록 문서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판단하죠. 일반적으로 단어 빈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단어 빈도는 TF입니다. 하지만 단어 자체가 많은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우 그 단어가 흔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영어의 전치사, 비동사, 관사 등은 거의 모든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죠. 이처럼 특정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수를 문서 빈도라고 하는데 이 값의 역수를 영문서 빈도라고 합니다. 각 단어의 빈도 혹은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단어 빈도와 영문서 빈도를 곱한 값을 사용하게 되고 단어 빈도인 TF, 영문서 빈도인 IDF를 참고해서 TF-IDF라고 표시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로 활용해 볼까요? 앞서 말한 입력 텍스트를 참고하는 겁니다. 입력 텍스트 1에서는 파스타가 2번 사용되었고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의 수가 3이죠. 그래서 TF는 5분의 2, 즉 0.4가 되고 IDF는 로그 3분의 3, 즉 0이 됩니다. TF, IDF가 0인 것입니다. 즉 파스타는 입력 텍스트 1을 다룬 문서인 입력 텍스트 2, 3과 구분할 수 있는 특징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데이트라는 단어는 입력 텍스트 1에서만 한 번 사용되어서 TF, IDF는 5분의 1 곱하기 로그 3, 즉 0.096이 됩니다. 즉 데이트는 입력 텍스트 1에서 0.096의 중요도를 갖고 입력 텍스트 1을 다른 문서와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시에서 입력 텍스트 1의 중요 단어는 먹방과 데이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력 텍스트 2와 3은 동일한 중요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가중치가 다릅니다. 가중치가 다른 이유는 각 입력 텍스트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단어의 길이가 짧을수록 해당 단어는 문서 내에서 중요한 단어로 간주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해당 주제별로 핵심 정리하기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단어 또는 어절을 구성하는 각 형태소를 분리하고 형태소의 기본형 및 품사 정보를 추출합니다. 두 번째로 키워드를 추출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불용어인 조사 등을 제거하고 가용어 중 문서의 중심이 되는 주제어를 선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어 문서 행렬입니다. 구조의 단순성으로 인해 문서 간의 유사도 측정이 쉬워서 텍스트 분석 기법인 분류, 군집화, 요약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어 사전 구축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서 분류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각 카테고리의 의미를 잘 표현하는 키워드 집합을 선정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도메인 전문가들이 카테고리 키워드를 정의하는 방법과 인터넷과 도서 같은 문헌을 참고해서 카테고리 키워드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집된 텍스트 분석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적합한 분류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구축된 분류 체계의 개별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키워드 정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메인 전문가들이 카테고리 키워드를 정의하는 방법과 문헌을 참조해서 카테고리 키워드를 정의하는 것이죠. 도메인 전문가들이 카테고리 키워드를 정의하는 방법은 키워드 집합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키워드의 양이 제한적이고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문헌을 참조해서 카테고리 키워드를 정의하는 경우 도메인 전문가 활용 방법보다 품질이 낮을 수는 있으나 비용과 노력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의 제공으로 양질의 콘텐츠가 풍부해짐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이 더욱 쉬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위키피디아와 같은 온라인 백과사전을 활용해서 개별 카테고리 키워드를 정의하고 있죠. 카테고리 키워드를 정의하는 과정은 머신러닝 연구 분야 중 자동 분류 엔진을 학습시키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텍스트 분석 기반 카테고리 구축 절차는 인터넷이나 도서와 같은 문헌 정보로부터 추출된 입력 텍스트로 문장 분리, 형태소 분석, 불용어 처리, 개체명 인식 등 자연어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 도표를 보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자연어 처리 결과는 입력어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어와 단어의 품사 정보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형태소 분석이 명사와 대명사 같은 것을 구분하는 과정이고 개체명 인식은 명사 중에서 인명, 지명, 기관명과 같은 개체 유형을 인식하는 절차입니다. 자연어 처리 결과에 대해 단어, 문서, 가중치 분석 등을 통해 입력 텍스트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는데요. 추출된 키워드 의미를 확장해서 텍스트 분석 결과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유의어 분석을 합니다. 또한 추출된 키워드는 머신러닝 모델 기반의 키워드 분류 엔진을 적용해서 미리 정의된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요. 각 카테고리로 분류된 키워드는 이메일 입력 텍스트에 대하여 분류를 위한 카테고리 키워드로 사용됩니다. 도메인 전문가는 키워드 분류 엔진의 초기 성능 향상을 위해 키워드 분류를 지원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키워드 분류가 완료된 카테고리에 대해 키워드 분류의 정확도를 검증할 수 있죠. 텍스트 분석 사전 구축이란 주제어와 유사 표현 및 동의어 처리를 위한 유효 사전과 규칙을 작성, 그리고 긍정, 부정을 판단을 위한 감성 분석을 사전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효 사전은 주어진 어휘를 의미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자료집인데요. 한유석 선생의 유효란 서로 의미상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일한 문장 안에 대체가 가능한 어휘를 유효라 하고 유효 사전은 텍스트 분석을 위해 주제어와 유사 표현 및 동의어 처리를 위해 사용된다고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유효 사전으로는 낱말 유효 사전이 있는데요. 이 사전은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어휘를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유효를 확보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유효 사전이라고 하는데요. 어휘 10만 1,781개에 대해 1차, 2차 유효를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표에서처럼 말이죠.
하나의 어휘와 관련 1차, 2차 유효어만을 유효어 사전에 수록하는 경우 관련 유효어를 총망라해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쓰기와 같이 특정 문맥에서 대체 유효어를 찾고자 할 경우 적절한 사용 예문 정보가 없어서 사용자의 불편을 주는 단점도 있습니다. 감성 분석 사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데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성 분석 사전 구축을 위한 절차는 데이터 수집, 주관성 탐지, 극성 탐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데이터 수집은 개인 블로그, 게시판, SNS, 온라인 상품 리뷰 등 사용자 자신의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관성 탐지는 필요한 텍스트를 수집하고 난 후 감성 분석에 주관적인 텍스트 및 표현을 추출하고 분류하는 작업으로 사용자의 감성이 포함되지 않고 단순 사실만을 진술하는 객관적인 문장을 제거합니다. 이 작업은 사람이 개입해야 합니다. 또한 극성 탐지는 텍스트 안에 긍부정 단어를 탐지 및 극성 정도를 정량화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들이 부여한 극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결과로 감성 분석의 사전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주어진 텍스트를 단어와 문법적 특성에 맞춰 형태소로 분리할 수 있고 가용어 및 불용어 처리를 통해 필요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텍스트 데이터의 정제와 변환을 통해 말뭉치를 작성하고 단어와 문서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문서, 단어 행렬 혹은 단어 문서 행렬을 작성할 수 있죠. 셋째, 텍스트 분석 목표와 계획에 따라 토픽별로 필요한 단어 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 카테고리를 구축할 수 있죠. 넷째, 주제어와의 유사 표현과 동의어 처리를 위한 요의어 사정과 규칙을 작성하고 긍정 및 부정 판단을 위한 감성 분석 사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